안녕하십니까, 박준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정치 개혁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실제 이 대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바로 대선 이후의 정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의 관심이 대선의 분석과 예측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한 40% 내외,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 10% 내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35%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한 57%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2017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아닌 범우익 진영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 정도, 소수점 제외하고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6%. 그래서 소수점 제외하고 세 분이 다 합쳐서 한 52%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 정도였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좌익의 극성기였죠.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때도 좌익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41%밖에 안 됐다는 것이고요. 범우익 후보가 50%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지지율이 57%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57% 지지율과 그 당시에 범우익 후보들의 52% 지지율의 차이 5% 정도가 사실은 탄핵 정국의 탄핵 프리미엄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 탄핵 프리미엄으로 넘어갔던 5%가 지금은 다시 정권 교체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서 우익 쪽으로 넘어온 상태죠. 따라서 41%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서 탄핵 프리미엄 5% 정도를 제외한 30% 중반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인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아무리 혼란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좌익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반수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대선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 21%를 받았는데 지금은 10% 내외 정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17년에 그렇게 혼란한 와중에서도 우익 진영을 지지한 분들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뜻은, 그럼에도 패배했다는 뜻은 진영이 분열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이념적인 지형은 일관성을 띠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대선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진영의 분열 또는 통합이다. 따라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 정도에 머물고 있고, 만약에 10% 미만대가 되면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7%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는 어찌 보면 과반 당선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고려한다면은,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 이재명의 포위 구도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너무 홀대하거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결론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과거의 통계나 지금의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대선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좌우할 정치 개혁의 방향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치 개혁의 방향을 먼저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스포츠 게임을 보듯이 승패만 연연한다거나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게임에서의 긴장감을 즐기면서 서로 진영이 갈라져서 응원을 하는 그런 것에만 매몰되는 것보다 이 대선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국민이 되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의회 중심 정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의회 중심 정치 그리고 의회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각제 개헌 세력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대선 구도가 진행되어 왔고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본인들의 수건이든 그 권력 카르텔 내 이너서클들의 권력 돌려먹기가 성공하기 직전에 이르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아마 코웃음 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의회 중심 정치는 종말을 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조 현상이 영선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등장할 때 그 시대와 함께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편이든 상대편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대선 예측을 할 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재명이란 후보가 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등장했는가? 많은 분들은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죠, 반대로. 그런데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나타나 3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서.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에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역사에서 불필요했던 것은 없습니다. 옳고 역사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훗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단정하는 것이고요. 역사에서 불필요했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이 시점에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30%가 넘는 국민들의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고 반국가 세력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대동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서민, 우리 평민, 우리 민초들의 한입니다. 평생을 늘 그냥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한이 응어리진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품지 못했다 국가가. 또 우익 진영에 계신 분들 역시 이것을 품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그 다음에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이웃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그 아름다운 구호, 대동세상이라는 그 구호가 선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당선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목표가 선해도 수단 자체가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금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금도를 넘었는지는 제가 굳이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선한 목표일수록 수단이 선해야 하고 선한 목표를 향해서 선한 수단을 지향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진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대선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의 방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치개혁이랍시고 선거에서 이긴 세력들이 기존의 의회 세력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전국 개편하면서 또다시 뭔가 새로운 걸 개혁을 하는 듯 보이면서 이벤트만 일관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투쟁에만 매몰된다면 이 대선에서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정치 개혁이 선거 이후에 정치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는 대동세상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정치 귀족들, 그다음에 법조 귀족들, 언론 귀족들, 재벌 귀족들의 귀족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끝내고 실제로 민초들의, 평민들의, 서민들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의 국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수립하라는 것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결국 이제 선거는 구도 자체는 내각제 개헌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내각제 개헌이 된다거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전국이 개편된다거나 했을 때 과연 나라가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상부의 이너서클들, 권력 카르텔의 귀족 정치를 끝내라는 것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처한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내생적인 변수 말고 외생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죠. 북한 핵 문제,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말에 무지했던 전 세계 그레이트 게임, 지금도 그와 별로 다를 바 없죠. 그런 상황.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와 글로벌리즘의 대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대 담론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 전국에서 이런 거대 담론을 얘기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글로벌리즘과 국가의 대립은 지금 각 국가 내에서 대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 동맹, 국가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 정부와 민간 부분이 사회의 통제권, 사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통제권, 사회 공동체에 대한 헤게모니를 정부가 쥐느냐 민간이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 통제권을 민간에서 쥐게 되면 정부는 주도권을 잃을 것이고 주도권을 상실해 가면서 점점 국가 해체의 길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2014년부터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개념을 들여서 정부 전환, 가버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3차의 디지털 플랫폼과 거기에 네트워크 기반에다가 플러스 데이터 혁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명, 또 단순히 경제 산업 분야의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혁명을 얘기합니다. 사회 혁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사회 통제권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건 독재 정치의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버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과거에 뒤처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속적인 신분의 민족이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어느 한 국가에서 일어나서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정치 분야 외에 우리나라의 사회 분야에서 이런 혁명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식당에 들어가실 때 QR코드 찍을 때 뭘 사용하십니까? 카카오 사용하시죠. QR코드 생성할 때 카카오나 네이버 사용하시죠. 정부 정책 시행에 참여하실 때 뭘 사용합니까? 로그인할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증명할 때 카카오나 네이버 사용하시죠.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혁명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정치 개혁은, 대선 이후의 정치 개혁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세력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것이 뭔가 트렌디해 보여서 자기들이 보도자료용으로 써먹겠다, 그렇게 써먹겠다 해도 과연 이것을 과학과 실증 기반에서 진짜 국익만을 위해서 잘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수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고 자신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그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계속 속아주고 계속 인정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힘을 안 모으니까 힘이 없는 건데 힘을 모으지 않으면서 힘이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는 독불장군식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혁이에요. 여러분들 쓰나미는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해안가 가까이 되기 전에는 파도가 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표피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저의 지각이 판이 움직여서 판의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치 귀족들 우리나라에 이 정치 귀족들의 행태를 보다 못해서 울분이 쌓일 대로 쌓인 이 보통 일반인들, 평민들, 우리 민초들의 그 울분과 인내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 그게 지금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네트워크의 바다에서는 이름 없는 마법의 검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책이나 다른 곳의 발표에서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권력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다. 권력을 쫓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다 거기에 고립될 겁니다. 우리 평민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 이후의 정치 개혁은 우리 양심적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새롭게 정치 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기존에 과거에 출세할 만큼 하셨고 한 자리 하실 만큼 하셨던 분들이 모여갖고 뭐 하시겠다고 모여봐야 소용없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 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가치로 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 결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 이웃들에 대한 정을 가득 품고 이미 다가와 있는 세상의 변화에 눈뜨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정치 결사를 해야만 지금 이미 시작된, 우리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문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뒤처져서 따라잡기 바빴지만 이제는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우리의 새로운 모델과 규칙이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의 승리라고는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거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뻔히들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행태를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제가 조금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끼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사람들끼리 새로운 정치 결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정치 개혁을 이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